이 시각 지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군부대를 방문해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63명이 정부가 급파한 군 수송기 편으로 어젯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사흘 만에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긴급의원총회에서 어떤 추가 쇄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어제 저녁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대중 목욕탕에서 청소하기 위해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던 60대와 40대 부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력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 160여 명이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우리 정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어둠을 가르며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진 지 일주일째. 다시 만난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무사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 왔어. 어제 새벽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우리 국민 163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어젯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무력 충돌이 심각해지면서 민간 항공기 운항이 잇따라 취소되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항공편을 지원한 겁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우리 정부에 감사를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이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안전하게 한국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 쳤어요.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 장병들도 그제야 밝은 미소로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폭발음과 또 휴대폰에는 미사일 폭격을 알리는 알림음이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어서 현지 상황이 언제라도 급박하게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일본인과 가족 50여 명과 싱가포르인 6명도 함께 수송기에 타고 한국에 도착했고 일본 외무상은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육로나 제3국 항공편 이용을 계속 안내하고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14일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질 9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사망한 인질 9명 중 5명은 이스라엘인, 4명은 외국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자세한 설명 없이 포로들이 수감된 곳에 대한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 때 붙잡은 인질은 150명 정도로 추정되며 하마스 측 발표대로라면 사망자 수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4일 하마스와의 지상전을 앞두고 가자지구 외곽의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군인들에게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준비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방탄조끼를 착용한 네타냐후 총리는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며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군인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상황과 이후 반격 작전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차히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이 양명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면서 헤즈볼라가 사실상의 레바논 파괴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네그비 보좌관은 또 이번 사태가 사실상 정보전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이집트와 접경한 남쪽으로 탈출 행렬이 몰렸습니다. 이집트는 피난민의 대거 입국을 우려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최남단, 이집트와의 국경에 있는 라파 검문소입니다. 전쟁에 휩싸인 가자 지구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외국인과 현지 주민들이 몰려왔지만 검문소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I'm like really in fear, and like every time I just have to have the thought of me dying in a bomb in Gaza. Like it's not a good thing. جيت أنا أشوف أهلي أزورهم بعد أكثر من سنة غياب عن فلسطين. للأسف الشديد وجدت دمار وجدت موت حتى أهلي ما شفتهم. أنا جلست في بيتي بدأت الحرب بدأ القصف. 하마스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한 가운데 이곳은 유일한 탈출구가 됐습니다. There are 6 crossings between Gaza and Israel. All of these crossings are stopped except Rafah crossing. For that reasons, it is very important to cross the individuals. 공식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공습으로 운영이 중단된 이 검문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110만 명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이집트는 피난민들이 대거 입국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은 중재와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집트의 지원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가자를 떠날 수 있도록 라파 쪽 국경을 잠시 개방하기로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이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가자 내 자국민에게 라파로 가라고 권고했지만 이동이 허용될지 불투명한 데다 국경은 아직 닫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라크와 인도 등에서 열렸습니다. 반면 하마스의 공습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맞불성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윤송훈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 이스라엘 국기에 불을 지르며 한 목소리로 가자지구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أهلنا في فلسطين وخصوصا في غزة المجاهدة غزة الانتصار. 인도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자에 대한 만행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든 이들은 오랜 갈등 속 팔레스타인이 희생돼 왔다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अरब मुल्क में नाजायज कब्जा किया है और उसके साथ साथ जुल्म और अरब लोगों के फिलिस्तीन की जमीन जायदाद पर कब्जा जमा रहे. 미국과 이탈리아, 덴마크, 이란 등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린 가운데 맞불 시위도 열렸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선 이스라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 모임이 열렸고 When I heard that someone from Hamas had declared that today, specifically today, Friday, that good people from their side should go out and kill or attack every Jew, attack every Israeli, every Jew, I said, well, the only thing we could do is go out in public and pray.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도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하마스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격화되는 만큼이나 지구촌의 균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사흘 만인데 휴일인 오늘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선 추가 쇄신 방안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집권 여당의 주요 보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한꺼번에 물러났습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꼽혔던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넘는 차이로 민주당에 완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 임명권자인 김기현 대표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단,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포함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하나같이 당의 안정과 발전을 사퇴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보선 참패 이후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당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책임자가 안 나오고 자꾸 미봉책으로 가면은 우리 원외위원장들 이제 연방장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선거 패배와 관련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도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후임자 인선을 서두르며 추가 쇄신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총선기획단 발족과 혁신위원회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이 당 안팎 개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후속 인사와 보선 참패 수습 방안 등은 오늘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여론이 호응하는 쇄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걸 두고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번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국민이 탄핵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당정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민심을 정확히 전달할 분을 찾아 당의 쇄신과 총선 준비를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완패로 끝나면서 정부 여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바꾸지 못하면 식물 정권이 된다는 위기감이 큰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민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선언 9달 만에 대통령이 됐고 취임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은 작지만 뼈아픈 첫 번째 패배입니다. 보수당이 고전했던 지역 특성을 곱씹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대통령실은 17%포인트 차 KO 패에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 명의로 또 윤 대통령 발언으로 이틀 연속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민심의 빨간불을 확인한 건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취임 후 꼬박 2년 가까이 개혁 입법도 국정과제 추진도 꽁꽁 묶인 윤석열 정부로선 내년 총선 승리가 필수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지표로는 잔인한 4월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지원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대통령 지지율 역시 30%대 초반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진다면 차기 권력의 조기 등판과 그에 따른 집권 여당의 이합집산, 관료사회 동력 부족 등으로 취임 3년차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시점에 식물 정권이 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김행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 철회한 걸 신호탄으로 윤 대통령이 여권 전반의 인적 쇄신을 빠르게 또 폭넓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홍범도 흉상으로 대표되는 이념 전쟁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으로 국정 초점이 옮겨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소 수직적이었던 국민의힘과 관계를 재설정하고 기자회견이나 야당 회동 등을 통한 쓴소리 소통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내년 총선은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 대선 2라운드로 치러진다는 게 중론인 만큼 남은 반년 윤 대통령이 얼마나 변신하는지가 성적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파행이 빚어지는 등 여야의 충돌이 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이 수두룩해서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또 정쟁 국감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막말 논란을 문제 삼자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논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방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진정어리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그게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내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 이튿날 법무부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환경노동위에선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양당 간사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국토위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둘러싼 정쟁에 다시 불이 붙었고 행안위에선 탄핵 수출됐다가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첫 주부터 곳곳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한 여야는 둘째 주도 내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 민생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자신들의 집권이 끝나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산자위에서는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KBS 등 방송사를 상대로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방송 장악이라 비판하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총선을 반년 앞둔 국감이라 여야 모두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전국 주도권 다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대결 구도의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이번에도 보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교사들이 4주 만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재개하고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사일동은 어제 오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사법이 통과됐지만 신고자가 일관되게 정당한 교육이 아니라고만 하면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서 악성 민원과 고소에 이용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공계 첨단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한다는 건데 사교육 시장만 키울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8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에서 미적분 토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개별 선택 과목을 없애는 대신 이공계 첨단 인재를 뽑기 위한 문제를 따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학생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든 심화 수학 영역이 도입되면 학원을 찾는 학생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화 수학이 생긴다면은 일단 학생들이 학습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질 것 같고 학원에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대학 교육을 위한 기본을 다진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사교육에 의지하려는 유혹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해줄 수 있다면 수학적인 사고를 더 기피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그게 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엔 다 사교육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가산점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필수 과목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최상위권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심화 수학을 배울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선택 과목 중심이니까 고교 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안에 수능 심화 수학 도입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근로시간 개편 보완에 착수한 정부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발표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편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미 지난 3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과잉 근로 논란이 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MZ 노조까지 가세한 노동계의 전방위 비판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추석 연휴 전후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 방안까지 도출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전 개편안 발표 때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것 역시 정부의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이후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단절된 것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노동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합니다. 양대 노총은 연말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당분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 대학의 클로디아 골딘 교수는 남녀 임금 격차 원인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의 역할 기대와 여성의 생애 단계에 따라 노동 참여와 임금이 달라진다는 연구는 특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준다는 평가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자기는 내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 알았지? 구영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저기로 가 있어. 여기 남은 거라도 먹어라. 한 개씩 먹어 치우자. 응? 애 하나 생긴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과연 그럴까?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딸내미가 최고다. 너무 이쁘잖아.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여성은 여전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왜 남성보다 취업이 어려울까? 왜 같은 직장에서도 임금의 차이가 날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문제, 이른바 유리천장을 연구해온 클로디아 골딘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To Professor Claudia Goldin, Harvard University, USA, for having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골딘 교수는 200년이 넘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 경제사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 참여는 꾸준히 상승한 게 아니라 U자형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9세기 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감소했다가 20세기 초 서비스 산업 성장과 함께 다시 증가합니다. 취업 직후 비슷했던 남녀 임금은 차츰 격차가 벌어지는데 특히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 급격했습니다. 골딘 교수는 주말과 여가를 반납하고
쉼없이 일해야 더 많은 소득을 얻는 탐욕의 일자리 문화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합니다. 2021년 기준 남녀 임금 격차가 31.1%로 26년째 OECD 꼴찌에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역시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에 골딩 교수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남녀 격차를 관찰하고 또 알게 된 이제 젊은 세대는 출산을 점점 기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그런 환경 안에서는 저출산이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55년 역사에서 여성 수상자가 처음 등장한 건 불과 15년 전. 골딩 교수는 노벨상 명단에서마저 예외 없는 남녀 불평등 구조의 근원을 파헤치며 여성으로선 세 번째 수상자이자 첫 단독 수상자가 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올해보다 못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와 고물가 때문인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악재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9%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IMF는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감소와 에너지 충격에 대한 민감도, 대외 개방도 등에 따라 나라별 성장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망치는 0.5%포인트나 올린 반면에 중국과 유로존은 0.3%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특히 중국 경제를 가장 먼저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Downside risks still dominate. They now stem mainly from China's growth slowdown due to the stress in the real estate sector. 외신은 이런 전망과 위안화 가치 하락을 고려할 때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꿈꿨던 중국의 GDP는 올해 상반기 미국의 64.5% 수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2021년 77.3%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IMF가 꼽은 내년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걸림돌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물가입니다. IMF는 내년 세계 물가 상승률을 5.8%로 봤는데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Also on the downside, commodity prices could become more volatile again amid climate and geopolitical shocks. Financial markets could reprice if greater inflation persists. 수출 위주의 고유가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는 데다 빚이 많고 재정 수단도 약화한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20km에 달하는 긴 수로를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기는 명소입니다. 그런데 아라뱃길 근처 공영주차장에 일부 캠핑카들이 이른바 알박기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마땅한 제재 수단은 없어서 주민 불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강 간문에서 시작해 서해로 이어지는 18km 길이의 경인 아라뱃길. 물길을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캠핑은 불법인데 바로 옆 공영주차장엔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카라반이 가득합니다. 무료라는 점을 노려 장기주차, 이른바 알박길 한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카라반들인데요. 하얀 휴지로 닦아보니 이렇게 심한 먼지가 묻어나오고요. 제 뒤편에 보이는 카라반에도 나뭇잎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경인 아라뱃길 일대 공영주차장은 20곳. 대부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된 캠핑 차량 때문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차 뺄 때 차가 크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주들은 큰 차량을 댈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차 공간도 없고 그게 높아서 적당한데 대기가 좀 어렵고 저도 마음은 쓰여서 진짜 유료화돼서 돈 내고 해더라도 그게 낫다고 하면 그렇게 옮길 의향은 있어요. 현행법상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 공영주차장은 아무리 오래 주차해도 견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아라뱃길을 끼고 있는 계양구 주차장 6곳을 올해 안에 유료화하고 내년에는 서구 주차장 2곳에서도 요금을 받는 식으로 장기 주차를 막을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계양구에만 있는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을 내년 상반기엔 서구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가철 바닷가나 강가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 주차하는 차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출입구가 따로 없는 노상 주차장은 개폐기를 설치할 수 없는 만큼 차가 얼마나 방치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형 항공사에서 돈을 더 주고 표를 샀는데 실제로는 공동 운항 탓에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해당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오인하기 쉬워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베트남으로 여름 휴가를 간 A씨는 항공기에 올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항공사에서 34만 원을 내고 표를 샀는데 2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두 개 항공사가 제휴를 맺고 항공사 한 대를 함께 띄우는 공동운항 비행기였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기내식도 안 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제가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좀 속상한 감정이. 다양한 노선과 시간대를 확보하면서 개별 운항에 따른 비용은 줄이기 위한 공동운항 제도. 국내 대형 항공사들과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어느 항공사에서 표를 사느냐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10월 26일 필리핀 클락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공동운항 노선입니다.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이지만 판매하는 항공사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과 20만 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대형 항공사 표를 비싸게 샀다가 상대적으로 편의가 적은 저비용 항공사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운항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행기 표를 살 때 안내 팝업창이 뜨긴 해도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쓰여 있어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굳이나 돈을 더 내고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운항편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비용도 실제 운항하는 비행기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판매사에 대해 공동운항편이라는 고지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나 항공사들은 공동운항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별로 판매를 하는 게 다른 거는 어찌됐든 이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공동운항편 승객에게는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무료 수화물, 기내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며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0년 전 오늘 동양 최대 사력댐이라 불렸던 소양강댐이 준공됐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반세기 동안 이어진 소양강댐의 명암을 지환 기자와 홍성욱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북한강 상류 강원도 춘천엔 소양강댐이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소양강댐 본체에 난 길입니다. 높이가 123m, 지그재그로 난 길인데요. 소양강댐은 사력댐이죠. 이 내부는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수량은 국내 모든 저수지 17,600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29억 톤. 댐이 만든 소양호 유역은 서울 전체 면적 4.5배에 달합니다. 1973년 10월 15일 준공한 소양강댐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 공급은 물론 홍수와 가뭄, 전력난을 버텨내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반복되던 홍수 피해에 대한 저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 친환경, 청정 에너지 생산에 큰 역할을 해오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문제는 극한 강우 등 기후 변화입니다. 200년 빈도 홍수에 맞게 설계됐지만 50년 동안 이미 수문 개방만 17차례. 기존 5개 수문으로는 부족해 10여 년 전 엽산을 뚫어 수문 2개를 더 달았습니다. 댐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마을이 수몰됐고 주민 이주도 있었습니다. 축구장 7,000개 면적이 물에 잠기며 상류 3개 시군 2만 명 가까운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분들은 바로 옆에 고향이 있는데도 가볼 수가 없다고 한탄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고인돌도 원래는 수몰 지역에 있던 겁니다. 댐 건설 당시에 이곳 대학교 교정으로 옮겨왔는데요. 이 밖에 댐이 만들어지며 각종 규제가 얽혀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주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지역. 50년 전 소양강댐 건설로 살던 집과 도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 떠나라는 지시에 주민들은 보상금 일부를 받고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심영근 씨도 마찬가지. 중학교 졸업 후 마을을 떠났지만 깊어지는 고향 생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어린 시절이 내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놀았어요. 물이 지금 산 중턱까지 올려찬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실향민 애환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이 댐 건설 반세기가 흐른 이제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댐 정상입니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수몰지역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실향비 제막식이 오는 20일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실향민 외에도 주민 건강 문제나 교통 불편, 저온수와 흙탕물 정수 처리 등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분석 결과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50년간 최소 6조 8천억에서 최대 1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댐 건설로 소외된 지역 개발을 보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 댐 관리권을 아예 강원도로 넘기라는 요구가 등장했고 이참에 물값을 제대로 받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미 50년이 지나서 발전 수익만으로도 댐은 4.5배의 투자 대비 순이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 그런 실향민들과 그다음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가지고 댐 하류 지역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평균 수심 180m인 소양강댐 심층수 온도는 연중 6, 7도 정도로 무척 차가운 상태. 강원도는 전기 생산과 물 공급을 위해 매일 방류하는 심층수 일부를 데이터 센터 단지에 직접 연결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주말을 맞아서 가을 나들이를 즐기고 계신데요. 낮에는 구절초 향기에 물들고 밤에는 조선팝에 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절정이 지났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보니 아직도 여전히 절정입니다. 게다가 비 내린 직후라 그런지 구절초 향내는 훨씬 더 깊고 은은합니다. 친정이 정읍이어가지고 이번에 남편 데리고 처음 왔는데 날씨도 그러고 코스모스랑 구절초들이 다 활짝 펴서 엄청 이뻐요. 굳은 날씨에 뭐해 가을비와 우박을 걱정했다가 하얀 용단을 깔아놓은 듯 절정의 구절초를 만난 나들이객들. 재작년에도 왔었는데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좋게. 예, 엄청 좋았어요. 꽃도 다양해지고, 예, 그리고 예쁘고. 꽃에 물들고 향기에 물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정읍 구절초 지방공원엔 주말 내내 웃음꽃이 끊이지 않을 듯합니다. 네, 공식적인 축제 기간은 이번 일요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꽃의 생육 상태가 아주 좋아서 앞으로 일주일 이상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축제장은 계속 개방한다고 합니다.
바로 옆 관광 거점 도시 전주는 조선팝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우리 전통 가락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흥겨운 조선팝 리듬에 관객들의 신명도 고조됩니다. 조선팝 페스티벌 공연은 현장에 오시면 별도의 예매 없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공연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20개 팀이 참여하고 있는데 15일 일요일 밤까지 공연이 계속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진주 남강에서는 형형색색 조명으로 가을밤을 수놓는 유등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소망을 적은 유등을 강에 띄우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유등 7만여 개가 진주 남강을 환하게 밝힙니다. 석송로에도 야간 조명이 켜져 장관을 이룹니다. 남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다를 본뜬 진주시 마스코트 하모는 관람객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딸아이가 2살 때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시 대구에서 놀러 왔어요. 소망등 터널에는 소원 4만여 개가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문구가 붉은 등과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는 터널을 걸으며 사랑을 키웁니다. 같이 손잡고 소망등 터널을 걸었는데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예정 중인데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꿈입니다. 한쪽에서는 소원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적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저마다의 바람을 담은 유등을 남강에 띄우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이 강을 건너는 것을 막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남강에 유등을 띄운 데서 유래됐습니다. 지난해 행사에는 160만여 명이 다녀갔는데 진주시는 이번 축제 역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우리 안내 요원이라든지 경찰 요원을 많이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 큰 불편 없이 우리 축제를 구경을 할 수가 있고요. 관광객 여러분, 시민 여러분 찾으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3 진주 남강 유등축제. 10월의 밤을 빛의 향연으로 물들이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오는 22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평생 인체 조각의 외길을 밟아온 고 박병욱 작가의 반세기 작품 세계를 담은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조각도로 끊임없이 내면을 다듬으며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 한 작가의 열망과 고뇌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3명의 여성. 손을 맞잡고 한 몸을 이룬 모습에서 현실을 넘어 미래를 꿈꾸는 연대의식이 엿보입니다. 박병욱 작가가 1975년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청동조각 향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인체 조각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한 삶의 기록들이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두 명이 함께하는 작품들 보면은 어떤 연대, 우정, 같이 하는 거, 같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거,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왔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만졌던 종이 점토 작품. 평안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어 부단히 왼손을 단련하며 마지막까지 쏟아부었던 열정이 유 작가, 유족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왼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연습들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연작 상의 표정은 삼국시대 불상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닮아 있습니다. 이번 회고전은 생활과 질병 등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면을 다듬으며 조용의 본질과 인간의 실존을 탐구한 작가의 예술혼을 재조명합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힘들었던 높은 현실에서의 벽,
그리고 작가로서 정말 꿈꾸었던 이상향에 대한 그런 열망을 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기획된 주제입니다. 당대의 추상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평생 구상 조각에 전념했던 박병우. 작가는 떠났지만 그의 숨결은 작품에 흐르고 누군가를 닮은 듯한 조각상이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관객에게 다가와 대화를 건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한 대중 목욕탕에서 남성 2명이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목욕탕 관계자 60대 남성 신모 씨와 아들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사람이 목욕탕 청소를 위해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하신다면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 안개도 말썽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이렇게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중부 서해안과 영동,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도, 청주 12.6도, 부산은 1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선선함이 감도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대전과 광주도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